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치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전공이 지리학입니다. 역사지리학이고요. 사실 한문학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그 한문학회 발표에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한문하고 뭐 인연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2014년에 오늘 지금 이제 발표 내용이 해당되겠는데 유산기들을 가지고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유산기를 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4대부들이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때 이제 전적으로 한문학 하시는 분들 번역하시고 이런 그 유산기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그 빚을 사실은 한문학 하시는 분들한테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우공 회장님이 발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좀 그런데요. 그래도 뭐 하여튼 시간 지키는 걸로 저는 이제 제 발표 의미를 두겠습니다. 예, 뭐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우선 그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4대부들이 유람 여행을 많이 했는데요. 이 유람 경험을 시라든지 또 산수유기, 일기 이런 걸로 남기게 됐죠. 그래서 이 여행 기록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물과 관련된 내용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사대부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뭐 그렇게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물은 뭐 공부의 대상이기도 했고 또 즐길거리이기도 했고 물을 그 길로 이용해가지고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우선 이제 그 공부의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발표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이제 철학에서 발표도 하셨고 또 미술사 쪽에서도 발표를 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유산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두에 이제 유람의 목적 같은 것들을 밝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이제 경치 구경하는 게 물론 제일 큰 목적이겠지만 이 산수 유람을 통해 가지고 심신을 단련하고 이 공부를 하겠다고 그 포부를 밝히는 사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수 유람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조선시대 유학자들도 수기와 존양의 장소로 이 산수를 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람을 통해 가지고 공자라든지 이런 그 선학들의 그 체험 같은 것들을 또 몸으로 느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493년에 금강산을 유람한 이원의 그 기행문 맨 끝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맹자라든지 또 공자 그리고 중용의 대목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금강산 유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하게 됐다는 그런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발표문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물이라는 게 아까 그 발표 중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유가적인 텍스트로 유학자들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흐르는 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물을 어떤 도덕성 연마의 표상으로 간주를 하고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그 지혜로운 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간화해 가지고 물을 중요한 물의 경관을 텍스트로 생각하고 그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송나라 유학자들의 어떤 학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들을 이제 수용해 가지고 사대부들이 유람을 통해 가지고 물의 경관을 해득하고 인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과 관련된 얘기도 많이 되지만 이건 유람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그 소수서원 보면 바로 이 죽계라는 계곡 옆에 이렇게 입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게 항상 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물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주세공이 경자 바위 운동이라서 바로 물 옆에 이렇게 바위에다가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건데 금강산 백청교라는 정선의 그림인데요. 이 계곡을 구경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옆에 이제 저 하얀 꽃갈 쓴 사람들은 승려들이죠. 그래서 가마를 치는 사람들인데 이 물을 반주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야산의 홍류동이라고 유명한 가야산 초입에 있는 계곡인데 여기도 이제 물을 즐기는 굉장히 중요한 조선시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바위에 전부 다 이렇게 이름을 많이 적어놔서 멀쩡한 바위가 없을 정도로 그런 얘기도 제명하는 것은 금강산 유산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홍류동 계곡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또 즐기는 방법이 제일 흔한 게 이제 우리도 많이 하지만 등산 가서 탁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사대부들 같은 경우에 특히 몸의 노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즐기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로 탁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산기에도 탁족을 했다는 기록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여름에는 이 더위를 쫓고 또 지친 몸을 우리 등산하고 나서 계곡에다가 발을 담그면 굉장히 시원하고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탁족이 정신 수양의 한 방법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불온의 어부사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제 맑은 물에는 가끗을 씻고 흐린 물에는 이제 발을 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연상하면서 탁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맹자라든지 불원의 보살을 유산기에 또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탁족을 하면서 시를 남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탁족보다는 흔한 방법은 아닌데 계곡에서 이제 목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목욕을 하고 나니까 세속의 때를 다 벗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기록을 한 사람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천욕도 상당히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제 금강산 가면은 금강산 온천이 있죠.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효은이라든지 신익성, 이경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온천한 기록을 적어놨는데 신익성은 아마 금강산 구경보다는 온천이 더 중요했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병치료차 온천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금강산 유람을 합니다. 현재 이 목욕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건 탁족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개성의 성거산에 있는 태종대라는 곳을 강세왕 그림으로 제가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곡에 이 바지를 벗고 바지를 벗은 게 아니라 걷어 올리고 이렇게 탁족하는 이통도 벗고 이렇게 탁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특이한 물을 즐기는 방법으로 금강산 유산기에 많이 나오는 게 치폭이라는 것입니다. 치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기록에는 수위라고 하는데 아마 많이 이런 기록을 금강산 유산기에서 보셨을 건데요. 금강산의 발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폭포를 타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워터파크 이런 데 많이 요즘 찾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물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조선시대 때 금강산에서 행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기봉도 그림인데요. 이렇게 계곡에 돌 사이에 물길이 나는 걸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폭포가 아주 급하게 경사진 폭포가 아니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폭포에 물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물이 오랫동안 흐르다 보니까 돌에 이제 침식이 돼가지고 미끄럼 틀처럼 그런 모양의 폭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길이가 한 60-70m 된다고 하는데요. 저 위에서부터 밑에 이제 나뭇가지 같은 것들을 깔고 타고 내려오는 것이 치폭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인근에 있는 발현사 승려들이 저 치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효원부터 시작해서 저희 가서 이제 치폭을 하는데 남효원 같은 사람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8번인가 그 짚고 그중에 세 번은 좀 이상하게 내려오고 나머지는 이제 잘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보면 관행화가 돼가지고 금강산 이 발현을 가는 사람들은 저 치폭을 꼭 합니다. 근데 본인이 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나 하면은 그 발현사 승려들이 치폭을 하고 그거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즐겼는데 그 여러분들 그 발현사 승려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사대부들이 와가지고 그 구경을 하니까 그 숙련된 조교가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치폭의 아주 다양한 형태로 기록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승려 합장을 하고 내려온다. 뭐 어떤 사람은 거꾸로 내려온다. 이런 것들이 기록이 있고요. 그 제가 지금 거기 보면은 적어놨는데 제일 그 흥미로운 게 옥소 권석이 기록하는 거 보면은 승려하고 기생하고 같이 태웁니다. 그래가지고 승려가 먼저 내려오고 기생이 나중에 내려와서 이렇게 딱 앉게 그렇게 이제 했다는 뭐 기록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보면서 즐기는 그런 그 파도 물 미끄럼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금강산에서는 유명한 그런 그 유물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 그 수로를 이용한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시대 강은 굉장히 중요한 교통이었습니다. 지리학에서는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 오늘날로 치면은 그 물길이 고속도로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 육로라면은 굉장히 그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선시대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오늘날로 치면은 경부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길이 영남대로라고 했습니다. 영남대로 중에도 일부 구간은 그 한 사람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험한 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 타고 겨우 지나갈 정도지 물건을 나르기에는 불가능한 수레가 못 다니는 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때 크고 무거운 물건, 뭐 세금으로 받은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배를 가지고 물길을 통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 수송에 그 강이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큰 하천에는 굉장히 많은 배들이 다녔고 강변에 그 항구와 그리고 나루터가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한 100여 년 사이에 지금 우리가 그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강 개발을 해가지고 더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 과연 옛날에 여기 배가 다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잘 아시는 대동여주도인데요. 대동여주도에 보면은 굉장히 그 물길이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강이 그만큼 이제 이 물길이 중요했다는 것이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목판에다가 채색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물길이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런 데는 그러니까 배가 다니는 그리고 그 물길 중에 선 하나를 이거는 배가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다니는 길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를 만든 것이죠. 여기에 이제 지금 한강의 그 본류하고 저쪽이 서울이죠. 여기 이제 이 양식이 구물거에 의해서 북한강, 남한강이 갈라지는 한강의 수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확대한 이쪽이 이제 아시는 마제 가산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우천이라는 요 하천 보면은 이 위쪽에 가는 물이 하나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배가 두 번까지 정도 배가 들어갔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물길이 중요했는데 근데 이제 그 지금은 그런 것들 우리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 그 기록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수로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그 기록을 남긴 사람은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 짧은 지식으로는 정약용과 한진호를 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약용은 1832년에 이제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목적은 손자 결혼식하고 관련이 있지만 숨은 목적은 이제 그 김수중의 그 고공부고 구경하고 그다음에 이 북한강의 수로를 한번 자기가 조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록을 이제 산행일기 그리고 산수 심원기라는 걸로
그러니까 그 다산이 북한강을 산수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제 한진호는 배를 가지고 이제 남한강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진호는 이제 과거 시험에 낙방한 다음에 그 낙방한 거를 좀 달래기 위해서 같이 떨어진 사람들하고 모아가지고 이제 그 안양 팔경 구경하러 갔는데 그 기록을 이제 도담 행정기라고 남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가지고 100여 년 전, 100여 년보다 더 전이지만 한강의 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요번에 이제 제 동료가 이제 그린 지도가 있는데 남한강만 하더라도 강을 따라가지고 저렇게 그 나루터가 조선시대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항구의 기능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항구들, 나루터가 한강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양평의 그 두물머리 양수리에 있는 나루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남한의 유명한 나루터이자 항구 중에 하나인 여주의 그 이포나루입니다. 이 부분 지금 그 나루터라고 도를 하나 세워놨는데 여기 있는 게 이제 그 이포보고요.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에 있는 게 이제 화사성이라고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이 수로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수로를 지키기 위해서 강변을 따라서 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이 이포나루 같은 경우 신당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뭐 과거에 여기가 나루터였는지 알 수도 없는 그렇게 변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산하고 이 기록에 보면은 가장 그 수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여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산 같은 경우에도 수로 조사를 해가지고 36개 여울을 기록을 해놨는데 왜 여울이 이 사람들한테 중요했나 하면 여울이라는 거는 이런 부분을 여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천에 의해 가지고 운반된 모래라든지 자갈이 퇴적이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고 그래서 물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부분이 여울입니다. 그래서 저 여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옛날 그 수로 배가 운행하는데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여울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졌고 요즘은 이렇게 래프팅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울을 통과할 때 스릴을 느끼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그 여울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울을 그 잘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제가 보면은 그 148페이지에 보면은 그 대탄이라고 그 남한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여울이 있었는데 여기는 또 여울 안에 암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초를 제거하기 위한 그 노력들이 도담행전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울 같은 경우에 물이 빠르게 흐르고 수심이 낮기 때문에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배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양쪽에서 뱃사람들이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끌고 올라갈 때 그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여러 배가 모여 있다가 큰 여울의 경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한 배씩 그 차례로 이제 그 여울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수로하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울인데 저기에 그 마대 옆에 대탄이라고 써 있죠. 거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탄이라는 여울이 굉장히 많은 그 여울이 조선시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백골이라는 걸 팝니다. 백골이라는 건 뭔가 하면 여울에다가 사람들이 저 배가 다닐 수 있게 파내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깊이는 한 3m, 우리는 이제 그 배 폭을 고려해서 폭은 한 10에서 15m를 땅을 파가지고 배가 통과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그 뱃사원들이 이 백골을 파기도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이 백골을 판 다음에 통과하는 배한테 그 세금을 받는 그 골세라고 불렀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요. 사실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그 유럽이나 그런 데서도 이런 그 골프하고
배 끌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로가 육로에 비해서 오히려 빠른 교통수행, 특히 이제 배가 거슬러 올라갈 때는 큰 그 빠른 걸 느낄 수 없지만 그 이 내려올 때, 그래서 이제 예컨대 그 서울에서 저 여주나 뭐 저 충주 같은 데서 서울까지, 충주에서 한 이틀 만에 그 서울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저 말을 타고 간다든지 걸어서 가는 거하고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배 보셨지만 이 강에서 다니는 배는 수심이 얕은 강에서 잘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다닐 수 있도록 바닥이 굉장히 평평한 평저선을 타고 다녔고요. 그다음에 그 기록에 보면은 정약용은 어선을 개조해 가지고 탔고, 한진호는 상선을 이용해 가지고, 상선이라는 게 이제 그 하류에서 올라갈 때는 소금이나 물고기 같은 거 싣고 올라가고, 상류에서 내려올 때는 이제 농산물 싣고 내려오고, 교역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돈을 내고 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람 여행 중에 뭐 배를 타는 뭐 사대로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해금강을 여행한다든지 이럴 때 그 배를 많이 탔고요. 남명 조식 같은 경우에도 뭐 조식이 지리산을 여러 번 가긴 하지만 유람할 때 섬진강을 이제 배로 유람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강에서 다니는 배들이 이렇게 바닥이 평평한 저런 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한진호가 그 내렸던 원주의 흥원창이다. 여주에서 조금 더 올라가. 지금은 이제 뭐 그 예전에는 굉장히 큰 그 창고, 그러니까 저 좋은 항구였는데, 좋은 창고였는데 지금 뭐 그 흔적도 볼 수 없습니다. 저 위쪽으로 가는 게 이제 한강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이상으로 뭐 간략하게 제 발표를 마칩니다.